법원이 그 법률사기 다툼을 심판하는 곳이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고, 성사 하나로 인해서 국민 개개인은 그 재산이라던가 신변상에 큰 변화가 있죠. 근데 정작 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과연 누가 판사가 되고 내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판사는 어떻게 배정되는 것인지 그거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 블랙리스트 문제를 보면 판사들의 인사권이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에서 좌지우지되고 그 인사권을 빌미로 판사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판사들의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판사들의 인사 문제는요,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판사들을 각급 법원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거는 이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과거에 그렇게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법원 내에서 이제 룰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판사가 처음에 판사로 임관하면 서울중앙법원을 비롯해서 이제 수도권에 먼저 배치된 사람은 뭐 4년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 지방에 3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또 수도권으로 와서 그다음에 또 2년 정도 후에 또 서울중앙이나 동서남북에 배치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그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인사가 대체로 이루어졌고, 다만 모든 판사들에게 만족스럽게 자기가 희망하는 법원을 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서 해 오고 있는데 큰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지는 않게 이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중앙법원에 배치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앙법원에서 어느 재판부를 맡을 거냐, 민사재판을 맡을 거냐, 형사재판을 맡을 거냐, 영장 담당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게 이제 사무분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정하는 거는 개별 법원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급 법원에 배치하는 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그 법원의 어느 재판부에 배치하냐, 사무분담은 법원장의 권한인데, 이거를 법원장 개인이 하다 보니까 말로는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뭐 배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특정의 판사를 특정 재판부에 배치할 수 있잖아요. 가장 비근한 예가 원세훈 재판 1심 재판을 했던 이범균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과거에 뭐 재판연구관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이제 근무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향이 어떤지는 대충 이 법원의 수뇌부들은 대충 아는 거고, 그런데 그분을 이제 선거 전담 재판부가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배치를 딱 합니다. 2011년 경인가. 예. 그런데 그 당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 이렇게 뭐 이어지는 시기니까 당연히 그런 뭐 정책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법원장과 법원장이 원하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끔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좀 걸맞는 판사를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범균 부장판사가 그 선거전담 재판부에 배치되는 순간 사무분담을 그분이 그 재판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미 그 원세훈 재판의 1심 결론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상 가능하다는 그 블랙리스트 문건의 표현이 이제 설명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판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단독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분담을 법원장이 혼자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판사들이 정하게 해달라, 자율적으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제가 뭐 판사회 때도 뭐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묵살당했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근무평정을 하루를 받지. 예, 그래서 하를 받은 것 같아요. 하 받을 만한 짓을 제가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법원장의 권한을 감히 침해하다니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있었어요. 판사들 사이에서 되게 생소한 주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왜 또 문제가 됐냐면은 서울중앙법원 같은 데는 형사재판, 특히 영장 담당 판사가 어느 판사가 되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판결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 언론에서 막 이런저런 비판이 쏟아지는데 그러면은 그 중요한 자리를 판사들이 스스로 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법원장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윗분이 정하시게 해줘야지.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위에 분들은 판사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위험한 주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실제로 제가 저하고 다른 판사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판사회의 전체 판사회의 때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다음 날 조선일보에 뭐 서기호 판사를 비롯한 몇몇 판사들이 법원장의 인사권을 박탈하려고까지 한다, 뺏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기사가 난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좀 황당했었죠. 하여튼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들이 꾸준히 있어 오면서 비로소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그 춘천법원장 하시던 시절에 저희가 주장했던 것들을 실현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임명하시면서 그분도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사무분담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제 동기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렇죠. 큰 변화고 당장은 이게 무슨 변화인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안 보일 텐데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정착이 돼야 되겠죠. 문제는 뭐 다음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판사의 이제 인사권은 크게 뭐 대법원장에 의한 각급 법원의 배치, 그 다음에 법원장에 의한 사무분담 배치였었는데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이제 일정한 그 룰이 정해지면서 많이 좀 사실은 약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분담의 경우에도 이번에 판사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이게 정착이 되면 이제야 비로소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통해서 판사들을 재판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판사들에 의한 자율적인 정해지는 민주화된 시스템이 이제야 비로소 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법원장의 인사권 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한 15년 정도, 15년에서 20년 정도 하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 가는데 그 이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제 승진 발탁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승진되신 분들은 이제 엘리트 판사로 이제 성장하는 거고 거기서 탈락하면 이제 옛날에는 변호사해서 뭐 정관료 받아서 돈 벌면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받기 위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특히 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그 어떤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눈에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요번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자고 한 게 2009년도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에 저희 단독 판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2012년도에 폐지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그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그때 약속했던 대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착이 된다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동창회도 잘 안 가고 동계는 더더욱 안 가고 하는데요. 근데도 아까 말씀하는데 제 동기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만큼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조치거든요. 원래 인사권이라는 거는 특히 법원에 관해서는 인사권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실제 정확하게는 인사사무입니다. 이거는 권력이나 권한이 아니라 사무여야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순환돼야 되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하나의 권력이 돼가지고 중앙에서 또는 특정한 사람이 이제 법관들을 장악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뭐 그런 그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뭐 그런 점에서는 그 이제
그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법원장을 하면서 뭐 그 인사 권을 인사 사무로 바꿔놨다는 이런 점에서는 당연하면서도 혁신적인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실 뭐 고법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을 했고 이 제도를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던 부분이거든요. 법관이 그러니까 법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틈틈이 승진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의 그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법관에게는 승진하는 개념은 그거는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 고법부장 제도 같은 것들은 정말 하루빨리 없어져서 그러니까 법관이 됐으면은 한 자리에서 평생 판결하면서 그 이제 그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그 위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었는데 뭔가 실망스러운 판결이 내려진 하급심에서 1심에서 뭐 그런 판결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판결을 맡았던 재판장이 조금만 있으면 고법부장으로 승진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이 고법부장 제도라는 게 우리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는 또는 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심에서 2심으로 3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종의 승진처럼 여겨진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랬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시 퇴보됐다가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 사무가 대법원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사무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약간 좀 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죠. 그 이제 그 법관 인사권을 헌법에서 이제 대법원장한테 다 주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걸 이제 제대로 뭐 입법이나 뭐 법원조직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함부로 자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아놓으면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걸 안 해왔죠. 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왕적 대법원장이 된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금 그 직무유기를 한 점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 사법감찰센터가 그 때문에 목소리 높인다고 목이 쉴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좀 더 큰 변화를 기대해 보면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런 말 요새 많이 듣는데 최근에 그 이재용 2심 판결을 비롯해서 또 국정농단 사태가 이렇게 계속 여러 사람을 구속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과 국민들의 관심이 일치하지 않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사회적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국민들 생각하는 거하고 법대로 한다라는 그 판사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재용 판결의 경우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사무분담 문제에서 비롯된 그렇죠. 건데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작년 8월 달에 그 형사 13부라는 게 신설이 됩니다. 네. 근데 그 그때 서울 정영식 고등법원에. 판사 그분이 재판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시스템이 어떤 재판부가 하나 신설이 되면 기존의 다른 재판부에서 하던 재판을 옮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 접수되는 소위 말하는 신증권을 위주로 신설재판부에 집중 배당을 하거든요. 한 몇 개월 동안. 그런데 그 시점이 딱 이재용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그 13부라는 걸 신설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재용에 대한 항소는 당연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재용에 대한 항소심이 접수돼 가지고 신설재판부로 배당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에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마지막 업적이네요. 네, 마지막 업적을 하나 하고 가신 건데 마지막까지 참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러한 그다음에 이제 영장 담당 판사의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무분담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문제였던 것이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영장 담당 판사들을 이제 그런 권력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특히 사법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 중에 많이 배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사무분담에 배치하는 순간 그때 뭐 결론은 충분히 예정되는 식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뭐 법원장의 사무분담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권한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업무, 사무로 그냥 바꿔서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비로소 권력자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식으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전문 관료 법관 제도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는 체제에서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또는 그 시민들의 요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그 부가에서 법치주의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또 운영돼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점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게 사법부라는 그런 조직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몇 개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뭐 이재용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그 영장 발부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정말 법원이 국민의 생각이나 또는 그 국민들의 의지 속에서 드러나는 법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의 감정 이런 것하고 너무 어긋나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우리 그 사법 체계가 그러니까 좀 왜곡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예링이라고 아주 유명한 독일의 그 이제 법학자, 법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국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냐면은 아주 구체적인 국민들의 요구들을 법에다 담아낼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전반적인 흐름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옳은 만큼 어떠한 국가는 어떠한 대우를 해야 되고 그런 만큼 어떠한 대우를 해야 되는지 국민들 사이에 통일된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법감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법원이 또는 국가는 수시로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판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법원은 그 점에서는 조금 서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이제 사법개혁의 과정, 뭐 법원 개혁이라든지 법관 인사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혁을 통해서 좀 극복해야 될 측면이기도 하죠. 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는 그 글에서 또 하나 궁금증은 그러면 국민들이 그 판결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읽어보고 싶을 때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 판결문을 구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그 이재용 2심 판결문을 그 사이트에 올렸다가 중앙지법 출입 기자단에서 징계 1년 동안 출입 금지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 수준이 어마어마한 수준,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중징계라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중앙지법 사건을 취재를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최순실 그 판결도 있었는데 그 판결문도 지금 비공개 처분이 나가지고 일반인들은 지금 판결문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판결로 말하는 법관들의 판결문을 저희가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법관이 말하기 싫은가 보죠. 뭐. 또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알려지는 게 그렇게 뭐 그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오마이뉴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 출입 기자단의 존재 이유를 저는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당이 출입 기자단의 이름으로 법원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물론 이제 판결문에 따라서 개인 정보가 아주 심각하게 담겨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뭐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뭐 또는 뭐 경우 따라서 이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뭐 몰라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비공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니까
그 삼성그룹의 1년간 그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에 뭐 10몇 프로인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경제와 우리 국가 운영에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담겼든 관계없이 이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돼야 되는 겁니다. 그 최순실 사건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는 사건이거든요. 대한민국 역사를 흔든 사건입니다. 그러면 의당이 공개돼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1심 판결 또는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헌법에서 판결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이때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확정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법정에서 땅땅땅한 바로 그 사건, 선고된 그 사건이 판결이거든요. 뭐 헌법에 따른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언론 자유의 뭐 측면이든지 또는 국민의 알 거리라는 차원에서 기자단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기자단이 앞서가지고 오마이뉴스를 그 징계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법원의 측면에서도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그 이유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판결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이때 공개라는 거는 법정에서 뭐 몇 마디로 읽는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그 판결문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사건은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법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이런 법은 이렇게 따라야지. 이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거를 법원이 애시당초 막는다는 거는 이거는 법원의 존재 이유로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좀 표현은 과하지만은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 사건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뭐 당연한 문제 부분이고 사생활 침해 소지도 그런 문제도 아닌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2014년도 9월 달에 원세훈 1심 판결 같은 경우에 그 판결문은 그때도 오마이뉴스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문제 제기를 안 했거든요.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국정원보다 삼성이 더 우리나라 국정원보다 삼성이 훨씬 더 세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하긴 맞아요. 사건입니다. 김정일 사망 사실도 국정원보다는 삼성이 먼저 알았잖아요. 원세훈 국정원의 원세훈은 법정 구속도 되고 했지만 이재용은 풀려났죠. 예. 그리고 이재용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무언의 어떤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기자단들이 그럴 분들이 아닌데 삼성공화국이 워낙 힘이 막강하다 보니 이러니까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판결문 공개하고 관련해서요. 과거 그 김재규 사건 대법원 판결문도 상당 기간 동안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에 대해서조차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못하는 어떤 사정들을 스스로 감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판결이 나오면은 당연히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법관은 국민들에게 판결로서 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야지 국민들이 아 이게 법이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기능들을 애시당초 포기하는 거 실제 지금도 웬만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사건만 제가 뭐 어떻게 어느 통계를 뭐 0.3%인가 3%도 아니고 0.3%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공개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한 그 판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법 체계 내부에서는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국민이 알면은 뭔가 좀 두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정도까지 좀 의심할 정도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재용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판결문 자체를 다른 사람이 공개하는 것까지 막아버렸으니까 이건 더 심한 사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판결문 공개도 잘 되지 않는데 저희 참여연대는 2005년부터 판결에 대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용해요. 그 공개도 안 되는 판결을 어떻게 비평을? 네, 안 그래도 그 판결문 공개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판결 비평 사업을 하기 참 여의치 않았는데 이번에 그 이재용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판결문을 구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 판결문 공개 운동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여연대가 판결 비평을 이제 뭐 변호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활동가들이 그 판결 비평을 하는데 그 판사들이 보면은 코웃음 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서기호 변호사님은 그 저희 판결 비평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뭐 주변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은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직 판사들은 뭐 코웃음까지는 아니지만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변론 내용이 있고 사건 기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증거들 이런 것들이 사건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판결문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넣지는 못해요. 완벽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재판장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재판에 직접 참여해 본 적도 없고 기록을 본 적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알 수 없다. 그런데 판결문만 가지고 어떤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별로 뭐 그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판의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을 멈추면 뭐 할 수는 없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판사가 판결한 대로 그냥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언론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판결문 통해서라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비판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판결문을 법원에서는 정확하게 공개를 해줘야죠. 그렇죠. 판결문을 공개 안 해주면 그러면 언론에 나온 그 기사만 보고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그 왜곡된 비판이 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판사들은 그런 참여연대의 그런 판결 비판에 대해서 코웃음을 칠 게 아니라 판결문을 열심히 더 스스로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몇 년 전에 그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시민 활동가들 만나가지고 이제 사법감시센터 활동을 소개하면서 판결 비평도 한다. 뭐 그랬더만 인도에서 오신 시민 활동가가 정색을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법원 모독죄로 잡혀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뭐 영미법 체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참 그 나라도 답답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뭐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뭐 판결 비평 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정도까지 또 가더라고요. 그는 워낙 법원의 부패가 심하니까. 근데요. 사실 이 판결문 비평은 자랑해야지. 제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할 때 그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판결문을 대체로 보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 전문가들이 봐야 겨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법이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럼 이제 판결이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이 잘못됐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뭐 잘못됐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지와 위반하는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래서 판결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판결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민들의 입을 통한 입을 대행하는 그런 비평문을 한번 써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판결 비평에 나오는 글들이 상당 부분은 정치한 법 이론적인 또는 재판 실무와 관련돼서 그 뭐 제대로 된 그런 판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그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이 근접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이런 판결문이 그 비평이 나옴으로써 법관은 한 분 정도 내 판결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원래의 취지는 지금도 타당한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대륙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식의 관념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법 해석하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결론은 이런 거였다. 근데 당신은 판결에서 조금 다르게 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지 당신이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근접하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봐라.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판결이 참 잘 나왔다. 우리는 환영한다. 뭐 법이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소송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환영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계속 제기되고 그게 법원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되는 뭐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판결 비평 사업이 좀 시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한 신뢰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좀 발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한 좀 기대 이런 게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좀 언급이 되긴 했지만 그 지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는 어떤 점들을 좀 개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정치 권력의 예속화가 이제 심화된 거였죠. 사법부가 어떤 독립해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어떤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판결들이 자꾸 나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거의 뭐 구조화되는 문제, 뭐 최근에 문건을 통해서 나왔듯이 아예 그냥 원세훈 재판의 경우에는 뭐 청와대와 교감을 하면서까지 뭐 재판의 동향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판사들의 통제가 또 가속화됐다 이런 부분인데요. 뭐 제가 2012년에 그 제명 탈락 이후에 현직 판사들로부터 들은 말인데, 그 서 판사가 그렇게 된 뒤로 판사들이 더 위축돼가지고 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제가 예정해서 한 건 아닌데, 예. 하여튼 그런 문제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예. 정치 권력의 예속화된다는 것은 결국 일선 판사들을 통제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걸 통제를 통해서 더더욱 예속화되는 것이고, 획일화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관료화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 뭐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도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법원 행정처의 비대화 문제, 그런 부분들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는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재판 시스템을 개선해 보려는 그건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난 것일 뿐인 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의도에 사용한 거죠.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쉬운 말로 사법부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도 사법부라는 말을 지금 몇 번 했는데요. 이제 연세대 법대에 계시는 이정수 교수 같은 분은 이 사법부란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우리는 입법부 하면 국회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 딱 하나의 조직이죠. 근데 사법부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법원은 독립돼야 되니까 따로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관이 판사가 3,000명이 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사법부가 또는 사법조직이 3,000개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조직이 절대 아닌 거죠. 각 판사 한 명당 또는 재판하는 재판부 하나당 사법부가 하나씩 있다고 보는 그런 체제가 되죠. 이렇게 분산되어야 되는 법원을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말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명하복의 조직으로
개편 왜곡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던 게 이제 과거의 전례죠. 실제 이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지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잘못된 사법부라는 하나의 통일된 조직 그 발상들 이런 것들을 그 깨어버리고 원래의 이념대로 그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그 이제 아주 그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법관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을 한다든지 뭐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같은 그런 뭐 승진 제도라든지 아까 우리 그 서기호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이제 저는 의원님이란 말이 더 이건데 하여튼 그 이제 서기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무분장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혁신적으로 처리할 뭐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법관들이 모든 판사님들이 자기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그 의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법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의대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항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물론 그 법관의 독립을 제외하는 요소는 정치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사법부의 수뇌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시민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을 딱 확보하면서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그 어떤 침해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좀 단호한 생각들, 단호한 정황 의식들 이런 것들이 좀 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만큼 꼭 해야겠다 하는 점 있을까요? 몰라요, 이제 동기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뭐 사법개혁하겠다는 그리고 앞에 놓인 과제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제 뭐 과거 적폐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제 그 과제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과정들이 또는 논의하는 틀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법의 특성상 시민사회와 아주 유기적인 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또 그 나름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법은 사법끼리 그러니까 법관들끼리 이제 조용히 처리할 필요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어떤 의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논의의 근거는 무엇이고 앞으로 방향은 어떤 것이다. 적어도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흐름이 있는데 지금처럼 개혁에 친숙한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의 눈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불안이거든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시고 나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치셨는데 우리가 아주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거 불구속 재판의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일단 구속하고 봤어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거의 그냥 발부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뒤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고 충분히 재판 때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재판 결과 유죄가 확실하면 나쁜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법정 구속을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보다는 오히려 법정 구속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당연히 풀려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확립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큰 변화하고 또 대법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독수리 오용제 뭐 이야기 나오듯이 다양하게 구성한 이런 거. 근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명하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사들 사이에서는 정작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판사 시절에 점심 시간에 같이 뭐 식사하면서 이야기해보곤 하면은 그런 불만들을 노골적으로 많이들 표시했었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굉장히 그 역효과가 나는 부작용도 생기고 하는 아까 말한 그 행정처의 비대화 문제라든지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빨리빨리 탁 추진하면 참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개혁 작업들이 성과를 나타내는 것좀 보이는데 실제 내부에서는 하는 척하는 거죠, 그냥 하는 척. 예. 그래서 좀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냐 생각은 들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사법부 내에 굉장히 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숨죽이고 약간 좀 있는 것 좀 보이지만 경향신문에서 과거에 한 작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뀌기 직전에인가 그 어떤 글이 어떤 기사가 실렸는데요. 사법 관료들의 성실한 저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적폐 이야기하는데 그 적폐가 사법부에서는 일종의 사법 관료거든요. 사법 관료 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러한 그 사법 관료 체제가 굉장히 그 물밑에서 성실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걸 딛고 그 장벽을 딛고 이렇게 개혁을 추진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또 너무 또 드러나는 성과나 보이는 게 없으면 여전히 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자주 등장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법원 내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분들이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2011년도에 이용훈 대법원장님 퇴임 직전에 30명으로 발기인을 만들어서 법원 내 공식 조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 연구회라고 하는데요. 각종 연구회가 많이 있어요. 법원에 뭐 헌법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조세법 연구회, 뭐 노동법 연구회, 바로 그런 연구회들 중에 하나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이제 말 그대로 국제인권 규약의 기초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어떤 연구 분야가 명확하고 판사로만 이루어졌고 법원의 공식 허가를 받은 연구회이죠. 그래서 대중화시키려고 이제 많이 했었고 제가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뭐 재명 탈락 사태를 거치면 저는 이제 탈퇴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이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당초 30명에서. 그러면서 이번에 각종 그 블랙리스트 건에서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 그 사건들이 다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관련해서 나오게 된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법 관료들이 성실하게 지금 저항을 물밑에서 하고 있지만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비롯한 우리 이제 양심적인 소장 판사 그룹의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토대를 뭐 과거와는 달리 탄탄하게 그렇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와 법원의 문제와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법부 자체의 그 개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사법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권력감시 3부작 마지막 편 법원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 주세요. 청년 참여연대 네!